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핵관 권성동 의원이 피의자로 소환됐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쪽에서 거액을 받은 의혹을 뒷받침할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기념관을 사유화한 정황을 JTBC가 확인했습니다. 교회 신도들을 불러 기념관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도 마음대로 열어줬습니다. 이 역시 단독 보도로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새벽 귀국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필라델피아 조선소 방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자리에서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을 새 장을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현지에서 유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해양청이 발주하고 우리 기업인 한화오션이 만들고 있는 미국의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입니다. 한 척에 3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00억 원짜리 배가 만들어진 이곳은 한화오션이 지난해 말 1억 달러를 투자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서 우리 기술로 배를 만들어 팔고 있는 이 조선소가 한미동맹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이 합쳐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이 첫 번째 미국 방문의 마지막 일정으로 워싱턴 DC에서도 한참 떨어진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별도로 찾은 건 지난 한미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에서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리는 한미 조선기술 협력의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이 대통령 방문에 맞춰 열린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는 펜실베니아 주지사와 주의원, 해양청장 대리 등 미국 측 정부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건 필라델피아 조선소 드라이 도크입니다. 길이 330m, 폭 45m로 한국 모함을 제외하면 미국 해군의 주력 함정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현재 1년에 한두 척을 만들 수 있지만 연 20척가량을 만들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미 양국의 조선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3박 6일 그 숨가쁜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귀국길에 올라 내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합니다. 워싱턴 최규진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필리 조선소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 혹은 벤스 부통령이 함께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네, 당초에 그런 관측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은 막판까지 참석 여부를 조율하다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관세 협상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그리고 한미 동맹의 새로운 키워드로 부상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 대통령이 이번 방미 일정 기간 동안에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새로운 출항은 한미 양국이 단단한 우정으로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희망과 도전의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오전에 워싱턴 인근 한국전 참전용사 등이 잠든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참배하고 필라델피아로 이동해서는 우리 독립운동가 서재필 박사 기념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일정을 마지막으로 3박 6일간의 순방도 마무리됐습니다. 성과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한미, 한일 양자 관계는 물론 한미일 협력 관계, 공조 관계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이 북미 대화의 필요성 그리고 대북 관계 접근법을 공유했는데요. 그런 이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한 등 신뢰관계도 구축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통령의 소회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인내해라. 특히 이 방미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이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예, 일단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있죠. 맞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그리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 주요 쟁점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의 국무회의에서 양국 간 무역 협정을 둘러싼 이견이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이 공개되지 않은 세부 협의 사항에 미국 쪽에 더 유리했던 내용이 포함된 것이 아닌지 그렇게 정리된 것이 아닌지 우려도 제기됩니다. 또 이 대통령이 직접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주한미국 내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동맹의 현대화 문제도 또한 쟁점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대통령은 귀국 뒤에 풀어야 할 국내 현안도 많이 남아있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 일단 내일 새벽에 서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장 금요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이제 모든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예산안 조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에선 탄핵 반대파인 장동혁 신임 당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정 관계 역시 시험대에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3시간 넘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로 자화자찬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외신들도 이 대통령의 맞춤형 전략을 부각하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현지 시간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려 3시간 17분에 달하는 마라톤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주로 자신의 성과를 자화자찬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만남 역시 핵심 성과로 언급했습니다. I heard there was a problem with South Korea, but we met yesterday and they're done. We didn't do anything. We just kept the same deal. He honored the deal.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직후 열린 또 다른 행사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And he's a very good guy, very good representative for South Korea. 이런 가운데 외신들은 이틀째 분석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많은 언론이 결렬 위기까지 거론된 회담 분위기를 반전시킨 이 대통령의 트럼프 맞춤형 접근법에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대통령의 칭찬 공세 덕분에 첫 양자 회담을 무난히 넘겼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이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게 분명하다고 평가하며 특히 트럼프 저서 거래의 기술을 미리 공부하고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트럼프, 이재명 두 정상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게 미국 언론들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The president calling Lee Jae-myung a friend, saying that he feels very warmly toward South Korea.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가 거론된 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허망한 망상이라고 하면서도 한미 정상이 밝힌 대북 대화 의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제3국을 통하거나 태권도 같은 스포츠를 고리로 북한과 접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두 정상이 모두 가장 자주 언급한 단어는 북한과 김정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 덕분에 이 북한하고 이 한반도 관계가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에이펙 참석차 한국에 오면 남북 정상 간 만남을 주선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We'll arrange a meeting between you and Kim Jong-un. Would you like that? Whatever I can do, having to do with South Korea and getting people together,
you should get together, right?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건데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은 이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취재 결과 정부는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시아 제3국을 통해 북한 초청 의사를 타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에이펙 회원국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외교안보부처 당국자는 JTBC에 남북 간 통신선 등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과 접점이 있는 제3국을 통해 참여 의사를 타진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포츠 등 민간 차원의 참여도 검토 대상입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을 통해 북한 국제 태권도 연맹에 합동 시범 공연 등의 의사를 타진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남북한 태권도 연맹은 지난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도 개막식 사전 공연에 함께 선 적이 있습니다. 다만 에이펙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초청을 진행시키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 속에 끝났지만 미국은 언제라도 돌변해 무리한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이라는 사실과 다른 말을 툭 던진 것도 심상치 않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우려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요구는 없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통상과 안보 이슈는 후속 협의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를 비롯해 곧 관세 시행을 앞둔 반도체까지 우리 수출과 직결된 품목 관세 인하는 아직 해결점도 찾지 못했습니다. 3,500억 달러,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운영 방식을 두고도 한미 양국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야 원래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MOU가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이제 지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MOU가 좀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농산물 개방과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에 대해선 미국 측 압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The United States, we are interested in opening markets for American farmers, manufacturers, and innovators. 이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청구서를 받아들여 국방비 증액을 공식화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기지의 부지 소유권이란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Maybe one of the things I'd like to do is ask them to give us ownership of the land where we have the big fort. You know, we spent a lot of money building a fort, and there was a contribution made by South Korea. 새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은 잡음 없이 무난히 마무리됐지만 후속 협의 과정에선 상당한 진통도 예상됩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중국은 발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 경중에 대해 과거의 이야기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사드 배치 때를 거론하며 관계 악화를 잊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베이징 이도성 특파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안보는 물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과 가까워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함께라는 이른바 안미 경중은 과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 대통령 발언에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한중 관계에 미국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请问中方对此有何评论？中韩关系发展源于双方共同利益，不针对第三方，也不应受第三方因素的影响。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미국에 의지하는 정책은 안보 보장은커녕 전례 없는 불안 확산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가 북핵 문제 해결 대신 영내 긴장을 높이고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졌던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 특사단을 만난 왕이 외교부장 역시 수교 초심을 입에 올리며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요구했습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坚守建交的初心，增进相互了解。 오는 10월 한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반도 안보 지형을 좌우할 이재명 정부의 대미, 대중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국가보훈부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그릇된 역사관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을 사유화한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김 관장은 교회 신도들을 초대해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받습니다.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도 마음대로 열어 관람을 시켜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이곳, 교회가 아닙니다. 올 5월 22일 서울 반포동의 한 교회 신도 30여 명이 천안 독립기념관에 모여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부부가 함께했습니다. 예배를 주도한 교회 장로는 김 관장의 오랜 지인입니다. 저기 나하고 고등학교 때 같이 근무했고 이제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가니까도 한 방문해보면 좋지. 일주일 뒤 이번엔 서울 사직동의 한 교회가 독립기념관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목사 안수까지 받은 김영석 관장이 이곳을 예배 공간으로 내어준 겁니다. 본인들의 지인이고 제 본인이 여기서 관장이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직원까지 동원해 개인 손님들의 안내와 의전을 맡도록 한 국가 자산의 사유화 현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찬송가가 밖에서도 들릴까 노심초사했고 서로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시면 저희가 가서 장소까지 이동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 행사 진행하는 내내 이제 거기서 이제 서포트하는 거예요. 일반 관람객에겐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유물 원본이 보관된 수장고까지 마음대로 단체 관람했습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분들은 거의 한꺼번에 들어가셨죠. 취재진은 김 관장 입장을 듣기 위해 관사 앞에서 기다렸는데 보자마자 피에 달아났습니다. 결국 멈춰선 김 관장. 강의실에서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국가 공공시설이지만은 우리는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독립기념관은 1987년 전국민 성금으로 개관했고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JTBC 임지은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ROTC 출신인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에서 동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었습니다. 일반 관람객들은 다 지키는 사전 신청과 대관료 납부는 생략했습니다. 직원들까지 동원했습니다. 지난해 취임 뒤엔 또 다른 ROTC 동기 행사에서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이라고 강요당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어서 오원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가곡 비목이 울려 퍼지는 이곳 독립기념관 컨벤션 홀입니다. 올 5월 7일 ROTC 15기 동기회가 열렸습니다. 대관 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대관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ROTC 15기인 김형석 관장의 구두 지시에 따른 대관이었습니다. 관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 자신들의 ROTC 동기들이 몇 명이 오고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장소를 제공하고 음향이 되는 곳으로 해라. 3개 조로 나누어 1시간 동안 진행하는 해설 프로그램도 직원이 대신 예약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VIP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관장 손님은 김 관장 입장을 물었습니다. ROTC 그거는 총동문회는 왜 컨벤션홀에서 무료 대여 없이 그냥 하신 건가요? 왜 대관료 없이 하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ROTC 동기 행사에서 독립기념관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저 사람들이 반드시 나에게 내 입으로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에 되어졌다 하는 답을 요구하려고 1948년 8월 15일 날 국민과 영토와 주권 3대 요소가 준 그날부터 국가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행태에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까지 나섰습니다. 사유화를 넘어서 심지어는 배임죄, 형사적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는 공적인 지위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고 권오울 보훈부 장관은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네,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 지금 가치로 2천억 원을 모아서 세웠습니다. 정부의 지원금, 즉 국민이 낸 세금으로 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사유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취재한 임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 입장을 듣기 위해서 관사 앞에서 쭉 기다렸죠. 결국 만났습니다. 그 반응이 매우 황당하네요. 네, 김영석 관장은 관장실로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란 광복절 경축사에 분노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출근 저지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관장실이 아닌 제3의 공간에서 몰래 출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고 아침부터 관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질문을 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끝까지 따라가 봤습니다. 당시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죠. 예. 아니 무슨 취재를 허용한다고? 밝은 누리관 강의실에서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국가 공공시설이지만은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유교, 천주교 모든 행사를 우리 독립정신을 알린 것과 관련되어진 일, 전시와 관련된 일에는 공동 주최도 하고 허용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독립운동이랑 관련된 행사였나요?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서 그 여러 전시물들을 보고 안내를 받고 그렇게 하는 과정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럼 뭐 예. 관람의 목적인가요? 저희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 ROTC 예, 당당했다면 저렇게 반응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정말 저 장소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예배가 이뤄진 강의실은 역사교사들의 연수, 학생들의 역사교육 공간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제가 만나본 직원과 관계자들은 이번처럼 특정 종교의 예배 장소로 이용된 건 독립기념관 개관 아래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날 예배를 기획한 원로 장로는 김 관장의 오산고 교사 시절 동로 교사였습니다. 오랜 지인의 교회 신도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보게 해주고 관람을 시켜준 걸 독립운동 관련 행사로 포장한 셈입니다. 예. 김 관장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 관련 사업을 벌여왔다고요? 네, 취임하자마자 독립기념관의 미래를 준비한다며 뒤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발전 TF라는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TF는 기독교와 독립운동 행사 자문위원회 운영,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의 만남 결과보고처럼 주로 기독교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고 합니다. 예. 공공기관에 이렇게 사유화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지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광주과학관장이 운전기사에게 개인 세탁물과 택배 등 심부름을 시켜서 해임이 된 바 있습니다. 예. 법원도 해임이 정당하다고 했는데요. 김 관장은 무료로 여러 사적인 행사를 치렀을 뿐만 아니라 기념관 직원들을 ROTC 동기 행사와 지인들과의 예배 모임에도 동원했습니다. 임기가 남아있으니 법적으로 물러나게 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는 감찰이나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잘 취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지은 기자였습니다. 원조 윤핵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오늘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인데 권 의원은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JTBC가 취재한 내용은 이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특검 수사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던 길을 멈추고 반박했습니다. 윤용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22년 1월에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정황은 권 의원의 주장과 전혀 다릅니다.
권 의원의 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다이어리엔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분명한 기록이 담겼습니다. 2022년 1월 5일 여의도 고급 중식당. 시간과 장소도 구체적입니다. JTBC는 바로 그 현금 뭉치를 찍은 사진까지 확인했고 오늘 보도합니다. 이른바 금일봉 관련해 당시 통일교 관계자가 보고한 문자 메시지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조사에서 바로 이 같은 증거와 정황을 앞세워 권 의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네,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권성동 의원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들이 취재돼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방조와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법원에 나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심사가 끝났습니까? 네, 심사는 오후 1시 반에 시작해서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선 만큼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는데요. 출석 당시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대선 출마도 수사 피하기 위한 겁니까? 네, 특검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던데 특히 어떤 부분을 강조했다고 합니까? 네, 김영수 특검보 등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PPT만 160여 쪽을 준비했습니다. 영장과 별도로 제출한 의견서만 360여 쪽입니다. 이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 등 범죄의 중대성을 소명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국무위원을 선별적으로 불러서 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해준 행위를 적극적인 내란 방조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전 총리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들을 제시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문건을 수거해 간 뒤 없앴고 또 계엄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서 서명까지 했다가 폐기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는 한 전 총리가 말을 바꾸면서 사실상 인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한덕수 전 총리가 다른 혐의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끝까지 남아서 이 석장짜리 문건을 들여다봤고 또 이 모습이 대통령실 CCTV에 그대로 포착됐다는 사실 지난달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검팀은 지난주 조사에서 이때 본 문건이 무엇인지 한 전 총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전에는 받은 것도 본 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이 CCTV 장면을 제시하자 본 건 맞다고 하면서도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끝까지 발뺌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영장심사에서 이 문건을 계엄 당일 울산 김장 행사와 관련된 문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 특검은 이 문건의 분량 등을 고려할 때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이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구속이 될지 말지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오늘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계엄 국무위원 가운데는 3번째고 전직 총리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됩니다. 또 최근 압수수색을 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조혜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런종섭 논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포착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해제 지시를 내려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8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최상병 수사외압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해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며 도피 의혹까지 불거진 터라 이 출금 해제가 적절한지 논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금 해제 지시는 심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3월 6일부터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한 날입니다.
최근 법무부 담당자는 순직 해병 특검에 당시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이 공적 업무로 나가는 만큼 출국금지 해제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는 2018년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출국금지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등 심의위원들이 논의한 뒤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이 해제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장차관의 해제 지시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박성재 당시 장관 측은 JTBC에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심우정 당시 차관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만큼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JTBC는 어제 철인 3중 중학생 대표단 합숙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성폭행과 불법 촬영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스포츠공정위의 회의록을 입수해 봤더니 성폭행 의혹을 받는 가해 학생을 두둔하는 발언이 다수 있었습니다. 10대 때는 그럴 수 있다. 강압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 등입니다. 배승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대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철인 3종 중학생 대표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의혹을 조사했던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한 위원이 가해 선배의 불법 촬영 행위를 두둔하듯 말한 겁니다. 또 다른 회의록입니다. 이번엔 다른 위원이 강압에 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해 선배 방에 스스로 들어갔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 여중생은 결국 남자 숙소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출전 정지 3개월이란 황당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철인 3종 협회의 부실했던 초기 대응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입니다. 협회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해 여중생의 과거 행실을 문제 삼았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학생의 행실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 여중생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연락이 끊기는 등 철저히 고립당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둘이서 저질러 놓고 왜 주위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이미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다 그렇게 박혀있구나. 협회가 결정적 증거인 가해자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면서 7개월째 수사가 답보 상태인 경찰은 도리어 피해 여중생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요구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인 3종 협회가 중학생 대표단 동계합숙훈련 중 불거진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협회가 5년 전 최숙현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체육회는 올해 하반기 전 종목의 합숙훈련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당정 갈등이 또다시 표출됐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우려를 표하자 민주당에서 공개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장관이 너무 나갔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민영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초안을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거론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장관이 지금 아직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 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런 점. 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재하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권 혹은 보안 수사권의 일부는 둬야 한다는 주장도 고려해보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 위원장은 당정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며 정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게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당정에서 의논돼가지고 그렇게 하신 건 아니고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상황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신임 대표 체제의 첫 회의부터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다시 꺼내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고 친한계 방송 패널들의 입을 막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모두가 하나 돼서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역시 반탄이었던 김민수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불거진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논란을 끄집어냅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그러면서 개파 정치를 위해서 무지성으로 당을 비판하는 방송 패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친한계를 겨냥한 겁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은 단일 대우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압박은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당의 내부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배제가 아닌 더 많은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야 하며 이는 지도부에서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가 거듭 내부 분열에 대한 결단을 예고하는 상황. 적절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친한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쫓아내려면 그래도 이 당이 당원 당규가 있는 그런 당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합리적인 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탄이라고 쫓아내요? 쫓아내 보라고 그러세요. 한번. 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지만 당분간 내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당 추천 몫인데 왜 반대하냐며 반발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이 후보들 인권위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성 경험이 있는 10대들의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거나 독립운동을 깎아내리는 뉴라이트적 주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교수. 3년 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기독교계 단체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10대들, 그렇지 않은 10대들보다 우울할 가능성이 높고 자살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절제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고교 대학 진학 가능성도 좀 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에 반대하며 한 얘기입니다. 이 교수는 동성애를 질환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우인식 변호사의 발언들도 논란입니다. 일제 식민사학의 부정적인 영향만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독립이 어떻게 보면은 도둑처럼 갑자기 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100% 힘으로 우리가 독립이 된 게 아니고. 독립은 연합군의 선물이라고 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 비슷한 주장입니다. 우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광우 전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를 반인권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본회의에서 선출안은 부결됐습니다. 인권에 좌우가 있습니까?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국민의힘은 독재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장을 나와 규탄 대회를 열고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쪽에서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정황 증거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현금 상자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힌 그날의 만남 2시간 전 통일교 측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속 종이 상자엔 4-5개의 현금 뭉치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은 2022년 1월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점심에 만났다면서 수첩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적었습니다. 현금 1억 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 부인인 이모 씨가 두 사람의 점심 약속을 앞두고 찍은 현금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이 씨는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으로 세계본부의 자금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사진에 찍힌 종이 상자엔 현금 뭉치 4-5개가 포장된 상태로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은 2022년 1월 5일 오전 10시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과 점심 약속 장소인 여의도 고급 중식당에서 만나기 2시간 전입니다. 사진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1월 5일 만남이 있기 전 윤 전 본부장 부인이 현금 뭉치를 사진으로 찍은 사실까지 확인하면서 권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심증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영호 본부장한테 대선 전 정치자금 1억 원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현금 상자 사진을 찍은 통일교 전 재정국장이 지난해 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2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나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금일봉이 얼마인지 더 확인이 필요하나 평소 한 총재는 직원들에게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격려금으로 줬다고 합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통일교 전 세계본부 재정국장 이모 씨. 특검은 이 씨가 지난해 12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보낸 문자를 확보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문자엔 대선 때 권 의원이 천정궁에서 2차례 한학자 총재를 만났다고 보고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천정궁은 통일교 본산인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건물로 한 총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취재진은 윤영호 씨를 통해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윤 씨는 권 의원이 대선 직전 한 번, 대선 직후 한 번 찾아와 한 총재를 만났다고 문자 내용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엔 권 의원이 한 총재를 만났을 당시 금품을 받아간 정황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고 보고한 겁니다. 여러 통일교 전현직 관계자들은 한 총재의 금일봉에 대해 내부 직원들을 격려할 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준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특검 조사에 앞서 자신은 결백하다며 각종 의혹을 부인한 권성동 의원은 관련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여의도 중식당 1억 원 외에 총재의 선물과 금일봉까지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해당 문자와 통일교 관계자들 진술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전달 경위와 금품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통일교 2인자였던 윤영호 씨는 매일 한학자 총재에게 특별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수의 보고서 파일을 특검이 확보했습니다. 그 안엔 권 미팅, 권 의원, 권성동 대표 이렇게 권 의원을 지칭하는 글자가 최소 5번 등장합니다. 이어서 김지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은 윤영호 통일교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의 만남 그리고 대선 지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매일 아침 올렸던 특별 보고 파일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보고 파일엔 권이라는 글자가 최소 5번 등장하는데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지칭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이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기 이틀 전인 2022년 1월 3일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올린 특별보고엔 권이라는 글자가 등장합니다. 대선을 한 달쯤 앞둔 1월 말과 2월 초에도 각각 권 미팅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선 이후인 4월 8일 이번엔 권 의원이라고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을 썼는데 이날은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당선된 날입니다. 이어 7월 12일 보고서에도 권성동 대표란 단어가 나옵니다.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진 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과의 그런 비공개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권 의원 관련 보고를 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을 챙긴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 의원을 상대로 한 총재와의 관계,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한 특검은 조만간 한 총재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네, 이 사안을 취재하고 있는 이자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금 상자 사진, 상당히 결정적인 정황 증거 같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더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대선을 2달가량 앞둔 시점입니다. 2022년 1월 5일이고요.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인 윤영호 씨가 1억 원을 전달한 걸로 추정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여의도의 고급 중식당에서 12시쯤에 점심 식사가 있었는데 이 만남 이후에 권성동 의원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을 저희가 새롭게 취재했습니다. 윤 씨는 권성동 의원에게 만나서 반가웠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시간 반쯤 뒤에 한 번 더 나중에 분위기가 익으면 후보님과 총재님, 한학자 총재를 칭합니다. 한번 뵙게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정치 자금을 건네고 청탁을 하는 대화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중식당 만남 2시간 전에 그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씨의 부인이 찍은 돈다발 사진까지 나온 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있었고요. 김철수 현 적십자사 회장도 동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당시에 돈이 오가는 걸 보거나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집니다. 다만 윤정로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김철수 회장과 나는 같이 좀 눈치껏 나와서 잠깐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을 단둘이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피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눈치껏 자리를 피해줬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윤영호 씨 부인이 총재 비서실장에게 보낸 문자는 거의 자수서에 가까워 보입니다. 윤영호 씨가 올린 특별 보고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통일교의 지원이 한 번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신 그 장문의 문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검찰 수사가 막 시작된 무렵이었습니다. 그 윤영호 씨의 부인이자 전 재정국장이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에게 보냈던 겁니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가평에 2번 와서 총재를 만났다고 적었는데요. 그런데 윤영호 씨가 구속 전에 저와 통화를 할 때도 같은 얘기, 2번 만났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선물과 금일봉이 갔다고 했으니 통일교 측에서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된 돈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2022년 1월 5일 여의도에서 건너간 걸로 추정되는 그 1억 원이 있고 그 이상이 더 있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또 권 의원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그 특별보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윤영호 씨가 매일 새벽에 정리해서 매일 아침 7시 조회 때 한학자 총재에게 직접 가져가서 보고했던 그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교단 차원에서 권 의원과의 만남을 보고받고 또 허락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큰 거 한 장 서포트 외에 선물, 금일봉 이런 용어까지 등장했으니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건진법사를 통해서는 김건희 씨 선물을 보냈고 윤핵관은 또 따로 만나서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통일교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네, 지금까지는 통일교가 주로 자신들의 어떤 수건 사업이라든지 현안 같은 것들을 해결하고 또 청탁하기 위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팀은 통일교 윤영호 씨가요.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켜서 이른바 윤심이 향하는 후보를 밀어주고 그 대가로 총선 비례대표 공천받고 싶어 했던 정황을 포착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통일교가 직접 어떤 원내로 진출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이 있었죠. 그때 통일교에서 미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원했을 수도 있다. 예. 그 부분은 계속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였습니다. 일 년 전 뉴질랜드에서 우리 스키 국가대표 후보 선수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조사 보고서가 나왔는데 결론은 한국인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JTBC는 상대 운전자의 혈액에서 법정 기준치의 4배 높은 대마 성분이 검출됐다는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SUV와 부딪힌 승합차는 뒤틀리고 구겨졌습니다. SUV를 운전한 뉴질랜드인은 살았고 승합차에 탄 한국인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4명 대한민국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이었습니다. 17살 김상서 한현서 선수, 20살 박준우 선수, 24살 조범희 코치입니다. 사고 뒤 유족은 직접 원인을 조사하고 외국 수사기관을 상대했습니다. 누구도 돕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맨날 뉴질랜드에서 사고조사 다닌다고 울다가 그래도 밥은 먹었어요. 그때 우리 밥 먹으니까 또 우리가 또 약간 짐승 같아요. 아들은 죽은데 밥이 넘어가더라고. 사고 1년 만인 지난 4일 뉴질랜드 측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지 사법당국은 한국인이 탄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었다며 탑승자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숨진 한국인들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의문이 남았습니다. JTBC가 검시 보고서를 확인해 보니 SUV를 운전한 뉴질랜드인 혈액에서 법정 기준치보다 4배 높은 대마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혈중 농도는 최대 4나노그램/밀리리터, 국제적 기준으로 고위험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조범희 코치가 피로 누적으로 집중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사고 전날 과속 단속에 적발된 기록이 있고 부검 결과 신비대와 지방간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환각 상태의 운전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피로가 누적되면 중앙선을 넘을 수도 있다. 그건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109km로 돌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차선을 정확히 지키고 돌았다. 그 차는 마약을 한 상태에서. 미국 국립약물 남용연구소에 따르면 혈중 대마 농도가 2에서 5나노그램/밀리리터일 때 운전 능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객관적 의문은 또 있습니다. 상비군 승합차 뒤를 달리던 차량 운전자가 반대편 SUV가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지목한 겁니다.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곡선 구간의 시야가 제한돼 SUV가 중앙선을 넘은 것처럼 착각했을 수 있다고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사고 당시 속도도 뉴질랜드인 SUV가 빨랐습니다. 상비군 승합차는 충돌 직전 시속 98km로 직선 구간을 달렸습니다. 뉴질랜드인 SUV는 시속 109km로 곡선 구간을 지났습니다. 객관적 정황들은 뉴질랜드 현지 경찰과 다른 결론을 가리킵니다. 국가대표를 꿈꾸던 어린 코치와 선수들, 우리나라 대표로 지금 출전하시는 형 누나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 그런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부모들은 괴롭습니다. 허민은 제 전부였죠. 그동안 거저 자라준 씩씩한 아이였고. 나는 우리 준 한 번도 못 때려봤거든요. 아까워서. 나 우리 준우가 말 마음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해줬어요.
아까워서 우리 준우 너무 좋아서. 1년 전에도 1년 후에도 유족만이 이 사고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힘 있는 그 누구도 이들을 돕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법무부나 법무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라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1년이 넘도록 여러 기관을 통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아무도 유족은 우리나라 법무부, 외교부, 문체부 대신 또 한 번 뉴질랜드 사법당국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예. 자, 여야가 약 9개월 만이죠. 정청래 장동혁 공식 대표 체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될지 관심인데 일단 오늘 오전에 정청래 대표는 이 장동혁 대표 선출에 대해서 묻는 기자들 질문에 가겠다라고 말을 아낀 상태입니다. 예. 일단 인사하러 가겠다. 예. 여야가 여느 때보다 그 인사하러 가겠다가 아니라 예.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갈 길을 답변을 피한 가겠다. 겁니다. 예. 여야가 여느 때보다 강대강 대결 구도가 될 거란 예상이 많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지난해 법사위 때는 의외로 좋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이 있는데요. 예. 지난해 10월 국감 때였습니다. 당시 검찰이 장동혁 의원이 그 선거에 총선에서 약 3천만 원 정도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당시 정청래 위원장이 장동혁 의원의 재산 축소 신고는 실무적인 착오일 뿐인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이 뭐 국민의힘은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옹호를 한 적이 있었고요. 예. 그보다 앞서서 9월에는 김복형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장동혁 의원이 답변 태도가 좀 부적절하니까 지적을 한번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정청래 당시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고요. 정심 장심 같습니다. 정청래의 마음이나 장동혁의 마음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의사진행 발언 내용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예, 정심, 장심. 당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는 자주 부딪혔죠. 장동혁 의원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네요. 뭐 그런 모습인 것이죠. 자, 정청래 당시 위원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국민의힘 의원들과 부딪혔는데 대표적인 게 송석준 의원입니다. 예. 자, 이 송석준 의원은 그래서 이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어떤 고백인지도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 의원 중에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어제 보니까 장동혁 의원한테 장심 정심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 옆자리인데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자, 다시 얘기하면 두 사람, 장동혁, 정청래 의원은 그러니까 옆 사람이 질투가 날 정도의 사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12월 3일 이전까지의 관계,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세력과 손잡기 전까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 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로 돌아가는 어게인하는 게 힘들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과 1년여 뒤에 여야의 대표로 만날 줄은 몰랐겠죠. 정 대표가 축하난도 보냈다고 하는데 서로 악수를 할지 관심이 또 쏠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인지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언론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국민의힘이 도로 윤석열당, 내란당으로 가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지만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악수를 하게 될지, 하게 되면 언제 하게 될지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자, 말 나온 김에 여야의 공식 대표,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이나 직무대행, 권한대행 같은 임시직이 아니라 당 그 선출이 된 직접 공식 대표들 사이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악수한 가장 마지막, 혹시 이게 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마지막이요? 예. 예.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자,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한 뒤에 악수를 하는 장면이 사실상 마지막 장면이었고요. 참고로 왼쪽 위에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입니다. 그러네요. 참 깨알같이 다 찾아냈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내상 입은 한동훈.
자, 장동혁 당대표 당선으로 의외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은 사람 바로 한동훈 전 대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결선 투표 바로 전날이었죠. 자신의 SNS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면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라고 호소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최악은 장동혁 후보라는 해석이 많았고요. 예. 결국 김문수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했지만 떨어졌죠. 그래서 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이 줄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선거운동 내내 지속적으로 찬탄파를 비판했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더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대표 선거 TV토론 당시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한동훈, 전한길 둘 중에 공천을 누구에게 주겠느냐라고 물어보자 망설임 없이 전한길 씨라고 선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또 게다가 오늘 임기 첫날부터 자, 숙청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죠. 참고로 이 숙청은 영어로 퍼지입니다. 아, 예. 자,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 퍼지가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아니라 국내임 안에서 이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건데 자,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 불과 1년 전에 60% 이상의 득표로 당대표가 됐지만 지금은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역시 그 사이 있었던 12.3 불법계엄 여파겠죠. 어쨌든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대표 선거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미친 것도 아니고 또 안 미친 것도 아니고 애매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친한동훈계 안에서도 좀 전략의 부재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뭐 본인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처음부터 조경태, 안철수 같은 찬탄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거나 만약에 그게 아니었더라도 결선 투표 당시에는 좀 명확하게 지지 입장을 밝히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재용 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럼 아싸리 김문수 뽑아주세요. 이렇게 나가면은 차라리 나가면 한동훈 전 대표 이번 선거 개입 아닌 개입인데 좀 적극적이지 못했던 거는 이번에 2,000표 차이에서 조금은 회자가 될 것 같다는. 근데 참고로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 선출 이틀째인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이 타구 선에 걸쳤나요? 아닌가요? 영상을 봐도 아리송하죠. 파울라인 가루가 튀었다 아니다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비디오 판독도 설명하기 어려웠던 이 판독 결과 감독은 퇴장을 불사했고 두산은 KBO에 항의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이 논란의 쟁점을 이혜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두 타구 모두 너무 빨라서 공이 파울라인에 걸친 건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영상을 확대하고 느리게 돌려보면 그제야 차이가 보입니다. 왼쪽은 라인을 스쳐 페어, 오른쪽은 닿지 않아 파울입니다. 그러나 영상을 자세히 들여다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루 전 두산 오명진의 타구가 그랬습니다. 우익선상으로 날아간 타구에 2루까지 달렸지만 1루심은 파울을 선언했고 두산은 곧바로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두산이 페어를 확신한 이유는 두 가지. 파울 라인을 맞고서 공이 굴절됐고 라인을 칠한 흰 가루까지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독센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튄 건 획이나 잔디일 수도 있다며 원래 판정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성환 감독 대행은 판독 결과에 항의하면 자동 퇴장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라운드로 뛰쳐나갔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산은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판정 번복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판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설명을 원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에 판독 시스템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KBO 비디오 판독센터에선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 중 가장 확실하게 찍힌 영상을 근거로 게시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그 근거 영상마저 불명확하다면 이런 논란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KBO는 두산의 항의에 대해 운영팀, 비디오 판독센터 등 관련 부서와 논의해 조속히 답변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수비 셋이 모여서 멍하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고척돔 천장에 걸린 공을 찾는 모습인데요. 국내 유일의 돔구장이 풀어놓은 예측 불허의 장면들을 홍지용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9회 초 한화 노시환이 때린 공이 높게 날아가자 키움 야수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숨은 그림 찾듯 하늘만 쳐다봅니다. 천장에 잠시 끼어있던 공이 떨어지자 그제야 부산하게 움직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철조망 같은 게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천장 어딘가에 걸려 있었기에 볼데드 판정을 받았고 노시환은 행운의 2루타를 챙겼습니다. 공이 동구장의 내야 페어 지역 천장을 맞히면 그때그때 판정이 다릅니다. 그대로 멈춰서면 2루타, 맞고 떨어지면 인플레이 상황입니다. 지난해 김도영도 타구가 내야 천장에 끼인 덕분에 2루타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거 오제일이 파울린 공은 내야 천장을 맞고 투수의 글러브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아웃 처리됐습니다. 예측 불허의 아찔한 순간도 나옵니다. 9년 전 김하성의 타구는 천장을 때리고 떨어지면서 그 공을 잡으려던 야수들을 충돌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척돔에서는 하늘을 덮고 있는 천장만 변수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올해는 롯데 전준우의 파울 타구가 네트 사이에 기묘하게 걸려 있기도 했고 꽉 막혀 있는 동구장의 빈틈을 뚫고 비둘기가 들어와 한동안 경기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별의별 풍경을 만들고 있는 동구장. 지난 10년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장면도 있습니다. 외야 페어 지역 천장을 맞히면 그대로 홈런으로 인정되는데 이곳에서 이런 괴력을 뽐낸 선수는 아직 없었습니다. JTBC 홍주입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선수로 부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이런 모습 정말 오랜만이죠. 스케이트를 신고 얼음 위를 가볍게 또 부드럽게 지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으로 섰습니다. 피겨 꿈나무들에게 활주하는 법을 설명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보여주고 자세도 교정해줍니다. 1대1 과외에 어린 선수들 눈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김연아 선생님의 특별 수업, 이런 덕담도 남겼습니다. 선수라면 모두가 꿈꾸는 올림픽 무대인데요. 부상 조심하고 열심히 잘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탈리아 프로축구에서 골키퍼로 뛰고 있는 이 선수, 클린스만 감독의 아들 조너선입니다. 다음 달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7년 만에 미국 국가대표로 발탁됐는데요. 아들 조너선은 사실 2년 전 이 해프닝으로 우리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졸전이었던 웨일스와의 평가전이 끝나고 아들의 부탁으로 램지 유니폼을 챙겼던 사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비판을 받았었죠. 대표로 발탁된 아들 때문에라도 클린스만 감독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평가전을 찾을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1985년) 발의된 독립기념관 법안입니다. 제7조 2항, 관장은 문화공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임면, 풀어서 말하면 임명과 해임입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들여다보니 대통령이 임명, 해임 권한을 모두 갖는 것이 입법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법 개정 과정과 회의록을 모두 살펴본 결과 이 입법 취지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법에 임면이 아닌 임명으로 적힌 이유는 이렇습니다. 독립기념관이 2007년 정부 규제를 받는 준정부기관으로 2023년 다시 기타 공공기관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원래 있었고 계속 있어야 할 해임 규정이 의도치 않게 증발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독립기념관장을 경험한 적이 없었기에 그 누락을 발견할 겨를도 없었을 겁니다. 김영석 관장의 거취는 계속 논란입니다. 국민성금의 노력과 법을 만든 40년 전 결정을 감안하면 해임 규정이 없다는 한마디로 국민적 비판에 귀닫긴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